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기 그 얘기 또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금융위기 쪽을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점점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고 로비가 영화 빅쇼트에 나와서 한 대사가 있죠. So whenever you hear subprime, think shit.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그 얘기인데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엇이?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만든 그것이 돌아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에 집중된 그 얘기는 예전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층별로 상위 0.1%, 1%, 중위권까지 그리고 하위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계층별로 부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비중이 얼마나 차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비중도 중요하죠. 상대 개념이니까요. 당장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10억이 예전의 10억과 지금의 10억은 의미가 틀릴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도 VIP 고객에 대한 기준이 틀리죠. 점점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지금의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작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페드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다시 한번 짚으면서 그것이 소비와 또 자산시장에 어떠한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0.1% 계층의 부의 소유가 22조 3,31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13만 3,757가구니까 평균 1억 6,7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 비중 자체도 사상 최고치 들어서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결국 절대 금액도 늘어나고 영향력도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 다음 계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의 그림이 상위 10%, 아래의 그림이 상위 1%입니다. 두 계층 모두 다 금액상으로는 최고치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상위 10% 중에서 이 아래 그림의 1%를 뺀 그러니까 상위 9%가 되겠죠. 그 계층의 부가 62조 1874억 3600만 달러고요. 가구 수가 1330만 가구이기 때문에 평균 467만 달러가 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비자 금액을 500만 달러 한도로 정했죠. 결국 이 상위 10%의 평균 자산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든 비자 금액이 이 수치에 맞춰서 정해졌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는데 우연치도 않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 1% 이 계층들은 가구당 평균 3,700만 달러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의 금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계층이 사실 거의 다 비슷하게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중이 많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상위 1% 계층의 부의 비중 놓고 보면은 30.8%로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리세션 때마다 이렇게 쭉쭉 빠져줬는데 그것이 회복을 하고 또 회복을 해서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상위 0.1%처럼 이렇게 훌러덩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9% 계층 이쪽은 더 안 좋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니까 거꾸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버블 때도 좀 멈춰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오히려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1% 계층하고 0.1% 계층이 자산이 좀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멈춰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한 표로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상위 1%고요. 이 위의 표가 상위 9%. 그러니까 상위 10% 중에서 이 상위 1%를 뺀 그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교가 됩니다.
이쪽이 비중이 감소하면은 올라가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위기 때마다.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의 부가 떨어지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가 다른 계층들, 최상위 계층들이 부를 많이 비중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각 계층별로 보유 자산군의 비중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좀 굵직한 비중들이 이 푸른색으로 나타난 부동산하고요. 이 갈색으로 나타난 주식, 증권, 그리고 이 초록색이 개인 비즈니스 관련된 자산이고요. 이 옅은 색, 녹색이 연금입니다. 요 아래쪽에 짙은 남색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자산별로 비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따져볼 수가 있죠. 상위 0.1%는 부동산 비중이 8.7%, 다른 계층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낮죠.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는 1%하고 비교해봐도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계층하고 비슷한 거는 상위 0.1%나 상위 1%나 주식이나 증권 비중이 높습니다. 40%죠. 그리고 상위 1% 이하 계층은 연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자릿수 10%를 넘죠. 그리고 이 상위 1% 이상은 개인사업 비중이 10% 이상 차지하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연금 비중이 높고 이쪽은 개인사업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산 구성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층 부의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디커플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전과는 좀 차별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한쪽으로 부의 쏠림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전체 경제 지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부 계층의 부의 움직임으로 또 소비로 인해서 경제 움직임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소비 양극화에 대해서 또 최근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부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소득 상위 10%, 그러니까 이 통계는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따져본 겁니다. 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 상위 10% 가구가 주식, 부동산, 자산 가격의 큰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요 아래 계층이요. 요 노란색으로 나타난 게 소득 상위 10%인데 30년 전 1990년에는 그것이 한 36%였는데 이제는 소비의 거의 절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100명 중에 10명이 절반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GDP로 따져보니까 이 상위 10%의 지출로 GDP의 3분의 1, 그래서 소비의 절반, GDP의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경제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률 흐름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가 상위 10%, 아래는 그 아래 계층이죠. 팬데믹 때는 돈을 막 뿌렸죠. 그리고 소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집구석에 있다 보니까 저축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래 계층이 뿌려준 돈을 다 써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축으로 쌓여있던 돈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고요. 근데 상위 계층은 소비가 그 저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위 계층은 수입에다가 저축까지 써야 됐었고 상위 10%는 자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닥쳐도 그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저축한 돈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산이 더 증가했겠죠. 초반에 봤던 이런 그림이요. 인플레이션 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자산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면서 대상 소비 계층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돈 많은 계층이 소비하는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이 모습은 자동차 업종을 비교한 겁니다. 위에 빨간색 선이 페라리고요. 아래 푸른색 선은 GM 주가입니다.
절대 주가를 표시한 그림이고요. 40불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200불 이하에서 저점을 만들고 지금은 500불을 넘어섰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이 아니라 소비가 잘 되는 업종하고 소비가 약해지는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그 업체를 비교해 봤습니다. 크루즈 업체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푸른색 선이고요. 소매업체 코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어렵죠. 팬데믹 때 50불대였었던 주가가 지금은 12불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업체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 반토막이 났다가 5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대상이 어느 계층이냐 그것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렇게 소비가 차별화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었던 그 이유는 자산 가격의 변동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주택시장이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 상위 10%의 자산 가치도 같이 하락을 한다면은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비시장과 더불어서 전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최근에 나타났었던 소비자 심리 관련된 그런 지표의 변화, 그게 연령이나 소득이나 부의 수준으로 구분했을 때도 거의 모든 계층이 하락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가속이 붙기 때문에 자산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그 하락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죠. 상승할 때도 디커플링으로 인한 경제 지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것처럼 하락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우리가 봐야죠. 이 대목에서 2008년 금융위기 그때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F 베가스란 그런 모임이 있죠. SF는 Structured Finance입니다. 구조금융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무슨 담보부증권, 또 자산유동화증권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런 모임이 매년 있는데 2025년에 그 모임이 2월 말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10,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마치 그 2006년, 2007년 모기지 채권이 미친 듯이 팔렸었던 그때를 연상시키는데 그때보다도 이 모임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이 다시 한번 모든 것에 의해 뒷받침되는 증권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것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게 자산 유동화 증권, 무슨 담보부증권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기업 대출, 소비자 신용카드 부채, 자동차 비행기, 골프카트의 임대료 그런 것까지 유동화해서 증권을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채권이 일반적이고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경제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담보로 해서 증권 발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발행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7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그것에 비하면 아직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죠. 아마도 2025년, 6년, 7년 정도 되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P 글로벌 분석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구조화된 금융증권 발행이 2024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올해는 이 그림처럼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기업과 관련된 그런 부채나 담보 관련된 그런 증권이 2,010억 달러 증가로 많이 증가했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부동산 관련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가 요 분홍색,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이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 관련된 유동화 증권이죠. 데이터 센터 채권 같은 경우가 좀 눈길을 끌죠. 지금 주식시장 흐름이나 자산시장 흐름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센터의 임대료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담보부증권을 만드는데 향후 5년 동안 이 센터를 짓는데 한 3조 달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담보부증권을 발행하면서 3조 달러의 증권이 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AI 산업이 삐꺼덕하면은 마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삐꺼덕했을 때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꼭 똑같이 금융위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AI 주가만 봤었는데 자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또 다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과열로 이어질지 그러한 흐름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실로 이어질지 다른 쪽 분야에서 부실이 전이돼서 나타날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될 테고 그걸 따지려면 기초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 그것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죠.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담보로 해서 증권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기초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의 차별화, 소비의 차별화, 그리고 저축의 차별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비력의 차별화, 이 모든 것이 유동화 증권하고 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8년 서브프라임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 규모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화를 보는 시각하고 자산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자산 시장의 약세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정책 입안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시황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황이 계속 긴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했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디커플링 관련된 얘기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 목요일 시황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